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1기 1주차입니다. 자, 우리 그래도 지난 채점 후기 잠깐 보시면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문제를 내드렸냐면 감정평가법 28조의 손해배상 책임 그 문제랑 그 다음에 발급 후 평가서의 적정성 검토, 타당성 조사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 파트 주제를 다뤘었고요. 우리 채점 후기 보시면은 문제 1번은 손해배상 있는데 첫 번째 문제의 마지막 줄 보시면은 특히 해당 문제는 과실에 관해서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으나 해당 판례를 적어준 답안은 뭐라고 됐죠?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합격자 분들이랑 인터뷰를 찍고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되게 자세하게 물어봐요. 문제 1번에서 몇 점을 받았고 문제 2번에서 몇 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목차를 어떻게 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2년차 유예로 붙으신 분이 있는데 법규 점수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실무 이론은 그냥 적당했고 법규가 이제 평균을 끌어서 이제 상대평가로 붙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무조건 서결을 썼다.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론에서도 서결을 썼는데 결에 항상 어떻게 했냐면은 항상 목차를 옆에 관련 판례하고 판례를 하나라도 더 쓰려고 노력을 했대요. 유사 판례라도 쓰려고 했대요. 꼭 해당 사안이랑 밀접한 관계가 없어도 조금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이면은 요거라도 추가를 해서 더 보여주려고 했대요. 그게 자신의 차별화였고 법규뿐만 아니라 이론도 서결 쓰시죠. 쓰셔야 합니다. 거기에도 이론에도 결에도 뭐 관련 논점 또는 관련 문제 이렇게 해서 썼대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뭘로 갈리냐면은 어차피 우리 다 같이 핵심 정리 다 외우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갈리는 거는 정확도가 이제 갈리고 두 번째는 플러스 알파 차별을 얼마나 잘했냐. 세 번째 사안의 포섭을 얼마나 자세하게 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요게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보셔도 첫 번째 줄에 해당 문제는 각 요건을 어떻게 포섭하냐에 따라 점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잘짜잘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큰 점수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문제 4번이 우리 손해배상 책임 10점이 나왔었어요. 올해 기출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거의 8점을 받았어요. 8점. 10점에 8점. 80%죠. 8점. 그분들 물어보면은 그 제가 마지막 주 단과에서 똑같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이렇게 관련 판례 썼었어. 그러니까 6점 받을 거 8점 받은 거. 판례까지 썼어. 근데 1, 2점이 큽니다. 1, 2점이 커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은 저희 근데 스터디원 분들도 아주 실력이 높아. 보니까 그 이쪽에 첫 번째 사진 찍힌 거 있죠. 손해배상 범위를 목차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손해배상에 관한 차익서를 써주신 답안을 가점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분도 판례가 있으나 위 답안지처럼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 채점자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죠. 그죠?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 0.5점이라도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하나하나 차이가 납니다. 자, 문제 2번은 내가 문제를 잘 읽냐의 테스트였어요. 눈을 크게 뜨고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자, 제 수강생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이 다 합격했냐? 솔직히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걸 목표로 해요. 100% 합격. 매년 외칩니다. 100% 합격. 그런데 안타깝게도 떨어져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도 되게 많아요. 불합격 상담도 제가 합니다. 해도 돼요. 저한테 떨어졌어도 연락 꼭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평소에 엄청 잘해. 막 스터디 날라다녀. 1등이야. 그리고 핵심 정리 다 외웠어. 근데 시험장에서 눈이 잘못됐는지 그 문제를 잘못 봤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문제를 잘못 봤대. 잘못 읽었대. 논점을 잘못 썼대. 그러면은 뭐예요? 꽝이죠.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2번 제가 이제 물론 공개를 이제 논점을 선공개를 하긴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안 알려드리죠. 그죠? 정확하게 안 알려드리죠. 그것도 다 이제 제 계획에 있습니다. 적성성 검토에 관련된 문제인데 감정평가서 7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1항은 뭐였죠? 발급전 심사제도였죠. 발급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자, 사망은 발급 후였죠. 근데 해당 문제를 1항으로 적어주신 분이 몇몇 계셨습니다. 자, 이분들은 지금부터 문제를 읽을 때 2번 읽으세요. 진짜로. 시험장 들어서 2번 읽으세요. 2번. 그래서 2번 읽을 시간 나오니까 문제를 천천히 꼼꼼하게 읽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출제자 의도가 뭔지 그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지금 차라리 많이 틀리시고 시험장에서 맞추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면은 또 이제 근데 이분 A라는 분은 합격을 하셨어. 근데 시험장에서 큰 실수를 하셨는데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실무 이론 잘 풀었는데 법규 때 시간을 시계를 잘못 봤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20분에 끝나는 걸 자기가 10분에 끝나는 거 안 거야. 그래서 시험장에서 실제 시험 10분이 남았대. 끝 이하엽의 점을 딱 찍었는데 종이 안 쳤대. 종이 왜 안 쳤을까? 10분이 남아서 시계를 못 봐서 잘못 봐서.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근데 10분 동안 그렇다고 가만히 있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그냥 그 주석 아시죠? 이렇게 뭐 페이지 뭐 14, 뭐 손해배상 노점. 그래서 논점을 추가로 더 썼대요. 이렇게. 덕지덕지 쓴 거예요. 근데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쓰는 게 낫죠. 그래서 뒤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16쪽이었다. 16쪽인데 14페이지에 써야 할 거를 내가 10분 일찍 써버려서 못 썼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16쪽 이렇게 쓰고 14쪽에 다시 가셔서 주석 1번 이렇게 다신 다음에 거기다가 페이지 66 추가 내용 있음. 이런 기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지가 필요해. 시험장에서 10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조금 예쁘진 않아요. 목차를 제일 잘 잡고 시간을 딱 맞춰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자, 네, 문제 3번은 뭐 무난하게 잘 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마지막 박스 보시면은 이제 요분은 이제 작년 합격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는 딱 요 연기 12주차까지 하셨고, 이제 다음 요번 주부터죠. 요번에 붙으신 분들이 이번 주부터 채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2분이고 2분 채점해 주시고, 2분 다 여자 평가사님입니다. 여자 평가사님. 한 분은 수험생 김영조라고 있어요. 유튜브 아세요? 아시죠? 아마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자, 그분이 2년차 유예로 되게 아깝게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되게 공부 오래 했잖아요. 아세요? 저 오래 공부한 거? 근데 그분도 2년차 떨어지고 저한테 바로 연락 줬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바로 만나자고 했어요. 그날.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찍자. 같이 우리 불합격 프로젝트, 그러니까 불합격자가 합격하는 프로젝트를 찍자. 작년에 딱 이맘때쯤에 딱 그죠? 합격자 발표나고. 그래서 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시리즈 1번이 있어요. 불합격해도 괜찮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 작년에 찍었어요. 합격자 발표나고. 네, 그 친구랑 이제 왜 불합격했는지 이런 걸 다 따지면서 하나하나 이제 페인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붙을 수 있도록 3년차 동차로 붙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자 이러면서 막 계획을 짜고 뭐 이렇게 뭐 위로의 한마디도 해주고 뭐 약간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꼭 보세요. 열심히 했어요 저도. 근데 그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제 베타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저랑 같이 하자 해가지고 베타로 해서 2번째 시리즈가 뭐냐면은 복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 베타하고 복귀하고 그 다음에 제 ASMR 보시면 처음엔 제가 찍었는데 한 중간 영상부터는 그분이 이렇게 목소리를 해주셨어요. 여자 목소리가 2명이에요. 지금 올라오는 건 남자 베타분인데 남자 목소리고, 취향별로 들으시면 돼요. 취향별로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베타 하시면서 저랑 1년 동안 쭉 같이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바로 전화 왔어요. 합격자 발표 당일날 9시 1분인가 2분인가 합격했다고.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와, 근데 붙을 줄 알았어요. 저는 붙을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론 최동진 쌤도 이렇게 같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강사들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분 자체가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 물론 우리 지금 얼굴 계속 보던 분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처음 보는 분들 있거든요. 제가 여기 항상 오면은 숫자를 세요. 아세요? 처음 오시는 분들 몰랐죠?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또 숫자를 세거든요. 그럼 비어요. 그럼 제가 그걸 말해요. 수업 시간에 몇 분 빠지셨네요. 이렇게.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빠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분이랑 이제 오늘 세 번째 영상을 찍었어요. 합격 수기.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채점 팀장을 맡아주셨어요. 2명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메일 주소 이런 거 이제 제가 채점 후기에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했었죠. 여기 수업 듣다가 중간에 나가는 사람 있다고, 환불해준다고, 합격하면 환불해준다고 했어요. 제가 실제로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있던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서 같이 스터디 들었던 분 있죠. 그분이 설명회에 나타났어. 설명회에 나타나서 합격하셨어. 분명히 여기 있는 분들도 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생동차도 나왔어요. 이번에 생동차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명 합격하는데 200명 다 생동차냐? 솔직히 아니죠. 되게 극한 비율이거든요. 근데 항상 매년 나와요. 신기할 정도로 매년 나와 생동차가. 그래서 여기 혹시 생동차 준비하신 분도 있으면은 야, 이 생동차 뭐 이거 힘들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실 게 아니라 생동차 도전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은 생동차가 뭐예요? 내년에 1차 붙으면은 한 번 유예 한 번 더 주죠. 그러니까 2년차 유예를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동차 처음부터 난 절대 안 돼. 그럼 절대 안 돼요. 진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생동차면 생동차대로 도전해보시고 2년차 유예들도 요번에 많이 나왔거든요. 자, 우리 그 보시면 제가 합격자 공고라고 요거 프린트 나간 거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다른 강사님들 이거 나눠주셨나요? 안 나눠주셨죠? 재밌죠? 수업보다 이게 더 재밌지 않아요? 아닌가? 자, 볼게요. 자, 보시면은 두 번째 가운데 장을 보시면은 이제 합격자 결정 기준 있죠? 최소 합격 인원 200명입니다. 200명. 근데 동점자가 있어서 몇 명 뽑혔다? 202명. 202명. 202명 뽑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응시는 꽤 그러니까 대상은 꽤 많은데 2,200명인데 응시는 몇 명 있죠? 1,800명. 그래서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결시가 424명이나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합격률은 11.2%. 10% 내죠. 10명 중에 1명. 그죠? 10명 중에 1명.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또 막 안 되는 시험은 아닌 거예요. 그죠?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행정 절차법 나왔어요. 26조. 26조 한번 조문 한번 보시고 고지 제도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부침이죠. 부침을 보시면은 과목별 채점 결과 보시면은 자, 실무가 한 3년 동안 꽈락률이 70에서 80%였어요. 아세요? 그래서 실무 꽈락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꽈락률 몇 프로예요? 49.75로 실입업 중에, 그죠? 얘가 제일 낮아요. 그죠? 그래서 2년, 3년 동안 계속 떨어지던 사람들이 있었어. 실무 꽈락으로 38, 39, 39.5, 37점들. 요번에 다 붙었어. 이 존버하면 이겨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자기 운때가 있어. 시험 붙는 때. 실무 약한 사람들 다 나갔어. 이거. 우리가 기회야 이제. 진짜로. 이제 우리가 기회. 실무 잘하는 사람 나갔으니까 우리만 잘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론이 대신 어때요? 이론은 할 말 없죠. 71.91%. 자, 이번에 이론으로 이거를 조절했습니다. 자, 요 상인공에서 이제 과목별 이제 뭐 출제자나 요 담당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해요. 이 과목을 하나 조금 난이도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매년 돌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무가 한 3년 하고 그다음에 입업이 한 번 뒤통수 맞고 그다음에 또 다시 또 실무가 이렇게 돌아오는 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입업으로 한 번 더 조절이 올 수도 있어요. 실무 쉽고. 그러니까 실무를 예전에 24, 25, 26, 27, 28, 29 이렇게 있죠. 예전에 26인가? 26, 27, 25. 25회 때 실무가 잠깐 쉬었고 그 다음에 26대 꽈락률 70%였나? 그랬었어. 그래서 제가 그때 떨어졌거든요. 실무 38인가 39인가. 그 다음에 27에 39.5로 또 떨어졌어. 이때 시험 접었어. 멘탈 나가서. 4년차 유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 아, 이건 내가 해도 안 되는 시험이다.
28회 실무 쉬었어요. 조금 그래도 꽈락률이 7, 80% 나왔어요. 29회 때도 아마 7, 80% 아니었어. 2년 연속으로 꽈락률 좀 낮았거든요, 실무가. 근데 제가 이때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때 멘탈이 터져가지고 수험을 접었어요. 이제 다시는 감정평가사 이제 쳐다도 안 본다 이러면서 저랑 같이 언니 오빠들한테도 막 전화번호 바꿔버리고 이제 연락 안 하겠다고 외국으로 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1년 동안 뭐 했냐? 근데 별로 없어. 맨날 생각나. 자다가도 일어나. 아 내가 그때 법조문 하나 썼으면 붙었는데 이러면서 맨날 1년 동안 악몽이야. 그죠? 도망친 곳에 나온 없다고. 결국 돌아왔어 다시. 근데 아마 28회 시험을 쳤으면 전 붙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어쨌든 28회 기회를 놓치고 29회에 붙었거든요. 저 29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이제 시험 운때가 있는데 운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실무. 이때 꽈락률 다시 높았죠. 7, 80%. 그리고 다시 한번 낮춰줬죠. 어때요? 보여요? 근데 물론 이게 100% 맞진 않아요. 근데 아마 그래서 느낌상은 이제 느낌상은 실무 말고 그 다음에 이제 2법으로 조금 이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약간 이 느낌이 나긴 해요. 그래서 아마 법규를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준비를 해드릴 예정이고 마찬가지 이론도 우리가 보통 공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실무 법규하고 맨 마지막 이론으로 밀어넣죠. 그래서 이론도 내년에 한 번도 올 수 있거든요. 좀 더 어렵게 느낌은. 그러니까 이론 법규를 조금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죠? 물론 실무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야 되네 말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했어요. 좀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그 다음에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제 스터디 들으신 분 중에서 연락 오신 분들 중에 한해서는 최고 점수는 68점이었어요. 68점이어서 높은 점수고 저희 오늘 채점 팀장들이랑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아주 좋은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수석을 만들자. 이를 갈고 만들겠다. 내가 채점 무조건 꼼꼼하게 해라. 멘트 써라. 밥을 막 떠먹이면서 고기 더 먹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채점 팀장들 열심히 푸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답안지 이거 귀찮으니까 법규는 쓰지 말고 집에 갈까? 이러지 마시고 법규까지 다 써야지 오늘 하루가 마무리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점팀장 두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수험생 김영조 베타 해주셨던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제 조교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 조교인데 2년차 유예로 붙었거든요. 근데 조교분이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합격한 비결 중에 여러 가지 팁이 있겠지만 자기가 그 조교를 신청한 건 이유가 뭐였냐, 뭐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조교를 신청하면 빠질 수가 없거든요. 못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현강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매년 나오는 그런 합격자들 중에서 조교분들이 항상 나와요. 조교분들 항상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 안 빠져서거든요. 근데 지금도 딱 보여요. 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딱 보면은 항상 그 자리에 그 똑같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붙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성실성이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고 물론 머리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성 엉덩이가 더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그래서 끈기 있게 따라오세요. 끈기 있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3번에 최근 5년간 응시 유형별 합격량 보시면은 당연히 우리 전년도 1차 합격자가 더 많습니다. 그죠? 동차들도 많지만 우리 유애들이 제일 조금 공부 시간이 널널해서 넉넉해서 조금 더 비율이 높고요. 연령별 보시면은 특이하게 20대가 많죠. 요것도 최근 이렇게 트렌드가 잡힌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했을 시기만 해도 제가 공부할 시기만 해도 20대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수험과 학원 가면은 그때는 제가 20대였거든요. 근데 20대 가면은 다들 이제 언니 오빠들이 너무 어리다. 왜 왔냐? 자꾸 저한테 3, 40대 오빠 언니들이 왜 왔냐? 너 대학교나 다녀라 이러셨어요. 옛날 트렌드는. 근데 요즘 트렌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휴학생들도 많으시고 요즘 제가 상담하시면 20대들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휴학하거나 아니면 막 졸업 예정반이거나. 그래서 우리 20대 분들은 솔직히 건강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잠 4시간 자도 그 다음날 끄떡하지 않고 이러잖아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20대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짜내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짜내야 돼. 제일 좋을 때야. 머리도 좋고 체력도 좋고. 우리 30대 분들은 제가 30대거든요. 제가 알아요. 제가 20대 때 날라다녔어요, 진짜. 그래서 술 마시고도 그 다음날 멀쩡했어. 그 다음날 또 마실 수 있어. 근데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요. 30대 되니까. 그래서 막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30대 분들은 대신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을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몸 보신하는 데 쓰세요. 좋은 거 드시고. 우리 30대 분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넉넉하시겠죠? 뭘 먹어야 되냐면 삼계탕, 소고기, 장어 이런 것들. 홍삼. 꼭 이런 걸 드세요. 30대 분들은. 그리고 우리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제가 존경합니다. 이때 공부를 제가 이 나이 때 만약 누가 공부하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자의로 아마 오신 거겠죠, 저에게.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고 언제든지 절 불러주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자 성별 보시면은 이것도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저 29기 여자가 26명인가 20명이었어요. 합격자가. 180명, 그때 180명 뽑았거든요. 여자 합격자가 20몇 명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협회에서 조를 짜줘요. 합격자가 되면 조를 짜주는데 무슨 기준인지 몰라도 제가 1조였는데 1조 때 나이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2조는 무슨 고향이 다 비슷하고 뭐 3조는 뭐 같은 학벌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뭐 하여튼 뭔가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이제 1조부터 뭐 10몇 조까지 짜주는데 여자가 하도 없으니까 조마다 여자를 이렇게 한 번씩 배치할 거야. 한두 명씩. 근데 이제는 그렇게 협회에서 골치 안 아파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자 합격생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타 현황 보시면은 뭐 최고 득점은 60.33. 그래서 제 합격생 중에서 59점인가? 아깝죠 조금. 수석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이 제일 많진 않아요. 아시죠? 저희 학원이 뭐 수강생 여기 뭐 1위 이러진 않은데 최시은 평가사가 작년 스터디를 저랑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시은 평가사 반에서 절반 이상이 합격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집계는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그게 집계로 바로 들어가는데 뭐 너무 바쁘시거나 이렇게 정신이 없으셔서 연락 안 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일단 항상 한 3분의 1 정도 붙으셨거든요. 물론 저는 100% 합격을 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성과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비율로 보신다면. 그래서 여기서 내년에 분명히 100% 합격자가 나와요. 정말. 그러니까 좀 믿고 저희 강사진들 오늘도 계속 상담하러 왔는데 다른 과목 강사님들도 계속 상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강사 한 명당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으니까 실무 이론 그다음에 법규 강사님들 꼭 찾아뵈서 이 기수 동안에 답안지 상담도 받으시고 커리큘럼도 상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보시면은 자, 제가 논점은 알려드렸거든요. 행정법 관련 논점 부감 출제한다고. 근데 이게 기출 문제인데 40점인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 왜 어렵죠?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어떠한 해결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시오. 요런 문구로 아마 공부를 미리 안 하셨다면 요런 문구로 나온 문제가 되게 낯설 거예요, 아마. 그럼 어떠한 해결 가능성이 존재할까? 위로 사실관계로 올라오시면은 택지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자 갑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을 신청하였다. 갑의 사업 인정 신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밑줄 쳐볼게요. 택지 조성 사업 면적 50%를 50% 반이나 택지에 다른 목적을 가진 다른 목적의 동글뱅이 해볼게요. 공공용지를 조성하여 기부 체납할 것을 조건 밑줄 하시고 조건을 네모 박스.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을 하였다. 사업 인정 네모 박스. 갑은 당해 부관의 내용이 자 너무 과다하여 밑줄 치시고 수익성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어떠한 해결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시오. 자 우리 사업 시행자인 갑이 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럼 사업 시행자의 해결 방안은 뭐예요? 제일 좋은 베스트. 결과는 뭐예요? 제일 좋은. 자, 사업 인정입니다. 사업 인정. 그리고 기부 체납 조건이 붙었죠. 부관이 붙었죠. 자, 그러면 우리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 인정, 수익적 행정행위죠. 근데 기부 체납은요? 침익적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따로 떼서 소를 제기해서 얘만 취소시키면 제일 좋은 베스트 방안이죠. 그죠? 제일 좋은 해결 방안이죠. 그럼 요 결과를 먼저 생각을 찜을 해놔요. 그러면 이렇게 소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나가는 거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왔던 우리 관련행정 작용 성질이 있으니까 사업 인정의 성질과 이 조건이 정말 조건인지 아니면 부담인지를 알려줘야겠죠. 왜 알려줘야 되죠? 조건인지 부담인지는? 나중에 학설에서 갈라지잖아요. 결론이. 그죠? 따로따로 보잖아. 부담과 기타 부관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 논리를 생각을 해서 문제가 지금 40점이니까 우리가 목차를 다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죠. 처음에 서와 결이 있어야 되죠. 사례니까 문제 소재 사례 해결 이렇게 가면 되고, 물론 우리 시험지에는 그냥 문만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배점은 몇 점 줘야 되죠? 문제 소재 10% 내에 주면 되니까 한 3, 4점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거거든요.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관에 대한 논점을 쓰긴 쓸 건데 먼저 뭘 논증해 줘야 되죠? 관련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여기서 큰 덩어리가 누군데? 사업인정과 부관이죠. 그러니까 사업인정. 자, 사업인정을 쓸 때 고민해야 할 거는 어디까지 쓸 건지가 고민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배점 몇 점이다? 40점이다. 그러니까 배점이 넉넉한 편이란 말이죠. 그럼 사업인정의 몇 조에 있죠? 그죠? 토지부상법에 있죠. 토지부상 몇 조? 2조 7호에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이제 쓰는 것만 더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2조 7호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죠. 그러니까 요거 의 쓰겠다 안 쓰겠다를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쓸 거다. 그러면은 목차를 합칠 건지 아니면 목차를 의와 성질을 쓸 건지 시험장에서 고민해 보셔야죠.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의가 가물가물해. 2조 7호에 있었던지 6호에 있었는지 3조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내용을 정확하게 쓸 자신이 없어. 완벽하게 못 내었어. 토시를 틀릴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감춰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차를 그냥 합쳐서 그냥 한 줄로 쭉 써요. 근데 나는 토시를 다 외웠어. 나는 이거 막 자랑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차 뽑고 옆에다 법조문도 같이 써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 사업인정의 의 성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붙은 조건 있죠? 자, 이 조건이 또 고민이 될 거예요. 자, 이 조건이 결국 우리 부관인데 여기서 포섭을 할지 아니면 목차를 따로 빼서 부관을 풀셋으로 잡을지를 고민하실 겁니다. 아마. 그거는 상관없어요. 기부 채널 조건을 여기서 포섭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목차를 따로 빼신다면은 5-3이 되겠죠. 부관의 개념 및 종류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부관의 의부터 시작해서 쭉 쓰시고, 자, 부관도 방법이 다 달라. 부관을 개념으로 쓰셨다. 자, 개념이 커요, 의가 커요? 개념이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개념으로 목차 쓰셨으면은 의 쓰시고 거기에 뭐 부관의 기능을 쓴다든지 아니면 구별 개념을 쓴다든지 뭔가 더 써주시면 돼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자, 그다음에 종류도 쓰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종류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풀셋은 다 쓰면 돼요. 조건이란, 기한이란, 철회권 유보란, 부담 이렇게 다 쓰면 돼요. 그리고 사안은 뭐다? 사안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죠. 또는 3번 사안의 경우 이렇게 뽑으셔도 돼요. 선생님 이거 배점 못 초과할 것 같은데요. 그럼 종류는 간단하게 열거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안포섭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됐죠? 마지막 결론을 생각하세요. 만약 사례가 어려우면은 그 사례 문제의 맨 마지막 해결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부 체납 조건만 떼고 사업 인정은 살리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목차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럼 독립쟁송 가능성. 자, 이게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되죠? 소송 요건 검토하고, 그죠? 소송 요건에 뭐가 있죠? 그죠? 대원 피소기가 있죠. 처음 보신 분들은 대상 적격 중요하죠. 아마 저랑 제 기본 강의 안 들었어도 아마 어디서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원고 적격, 그 다음에 피고 적격, 그다음에 협의소, 제소기간,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소송 요건 통과하면 어디로 가요? 그죠? 본안 심사, 본안 판단, 위법성 검토를 해주죠. 소송 요건 모두 충족되면. 반응이 안 좋은데 또 위법성 검토 이렇게 가죠.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 끝나나? 마지막으로 뭘 마무리 줘줘야죠? 판사님이 땅땅땅 쳐줘야죠. 뭐죠? 판결을 내줘야죠. 법원의 판결.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부관도 사실 요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기부 체납 조건을 떼서 소를 제기했다. 물론 독립쟁송 가능성이 걸리지만 사실 이거는 뭐랑 연관이 돼 있다? 부관의 대상 조건과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독립쟁송 가능성 통과시켜줬어요. 오케이, 따로 떼서 소를 제기해도 돼. 결론 내줬어.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부관만 떼서 부관의 위법성을 봐주는 거야. 자, 그럼 부관이 위법하다고 내가 결론 냈어. 그럼 뭘 해준다? 부관만 떼서 독립 취소해주는 거죠. 목차의 플로는 이렇습니다. 그죠? 목차의 플로는 이래요. 그러면은 이미 다 끝났어. 독립쟁송, 부관의 위법성, 그 다음에 독립 취소. 마지막 뭐죠? 마무리? 사례 해결. 자, 우리 기본 이룰 때는 이게 뭐고요, 이 학설이 뭐고요, 이 개념이 뭐고요 이랬지만 이제 문제 풀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일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뭐죠? 문학판거. 그죠? 문학판거. 이런 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외우기가 어려우시다면은 보고 쓰시면 돼요. 보고 쓰시면 돼요. 일단 일기까지 오픈북 해도 돼요. 오픈북 해도 되니까 못 외웠다 하면 오픈북 하시고, 나는 외웠다 하시면은 최대한 안 보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예시답안 잠깐 펴보시면은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 자, 기부 체납 조건에 이거는 다 합쳐버렸어요. 어떻게 했죠? 부관의 의, 종류는 간단하게 적었죠. 우리 사안의 케이스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사안은 맨 마지막에 기부 체납할 의무를 부과한 바 부담으로 보인다. 자, 요렇게 짧게 쓰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자신이 있다 하시면은 풀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풀로 보여주셔도 돼요. 자, 독립쟁송 가능성에서 우리 학설은 꼭 3가지가 나와야 된다. 동그라미 1번 부담만 가능성,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분리 가능성 기준설, 동그라미 3번 전면 긍정설. 그래서 오늘 최천 팀장, 새로운 최천 팀장들이랑 이제 막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기준을 얘기하면서 그 친구는 이거 부관 문제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부분전 이러더라고. 저를 보면서 부분전 뭐예요? 자, 우리 채점자들이 물론 이제 채점자와 출제자가 분리되어 있긴 하거든요. 옛날 과거에는 일치되어 있었어요. 채점자랑 이게 같이 있을 때가 있었고 지금 분리되어 있단 말이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채점 팀장들한테 되게 막 설명을 하면서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채점 기준표라는 걸 주는데 채점 기준표에 다 하나하나 더 세부적으로 넣어져 있거든요. 뭐 이거는 몇 점, 이거는 몇 점, 학설은 몇 점, 뭐 구체적으로 썼으면 몇 점, 모두 썼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공단 즉 그 기준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문제에서 핵심 쟁점은 부간이거든요. 부간 안 쓰고 뭐 다른 거 썼다, 뭐 사전 결정 썼다. 그럼 꽈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꽈락이야. 그냥 부간을 쓰긴 쓸 건데 결국 부간의 독립행송 가능성과 쟁송 형식이라는 부분 자체가 있잖아요. 그 학설에서 어떤 사람은 2개 쓰고 어떤 사람은 3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점수가 어쩔 수 없다. 상대적으로 3개 다 쓴 사람이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가고요. 자, 어떤 사람은 학설만 열거했고 어떤 사람은 학설이랑 논거랑 자세하게 썼다 하면은 또 구체성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핵심 논점이기 때문에 학설 3개가 다 나오시고 그다음에 논거도 하나씩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쪽에 오시면은 판례도 사실은 대법원은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라까지 해도 맞는 답안이에요. 틀린 답안이 아니에요. 잘 쓴 답안이지만 자, 우리는 뭐다? 실무 이론 적당히 보고 내가 만약에 전략이 실무 이론 적당히 보고 법규로 점수를 올려서 붙겠다라고 전략을 취하신 분들은 어디까지 써야 되냐면 지금 꺽쇠 있죠. 어업 면허 시 부속선 사용을 금지하는 부관 사건. 요거까지 플러스 알파로 써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쪽으로 오시면은 자, 부관의 위법성을 판단할 건데 부관의 가능성은 사실은 어차피 됩니다. 그죠? 어차피 돼요. 사업인정 성질이 뭐니까? 자,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3가지. 처제삼 말했다. 처제삼. 처분성, 재량행위. 제3자 행정이 있죠. 그 중에 뭐죠? 여기서 재량행위죠. 그러니까 당일 부착은 가능합니다. 부착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문단의 마지막 줄 보시면 사안에서 사업인정 재량행위로 토지부산법 부관 부착에 관한 명문 군정이 없어도 기부채납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다만 제가 17조 1항과 17조 2항을 되게 길게 썼어요. 자, 옛날에 이 기본법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합판검이 있었어요. 합판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개정된 법조문이 싹 다 정리해줬다. 그래서 법조문을 자세하게 써준 겁니다. 합판검이 사라지고. 자, 그 다음에 부관의 내용성 한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17조 4항에 들어온 조문이죠. 그래서 요걸 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5쪽으로 넘겨보시면 저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썼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행정기본법 17조 4항 내용을 보면은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당결부 금지 원칙 안 쓰고 17조 4항에 있는 법조문 내용만 써서 포섭하면 안 돼요? 돼요. 됩니다. 되지만 자, 교수님 중에 이렇게 평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17조 사항이 우리 부관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요건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렇게 평을 하신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일 보수적인 답안은 뭘까요? 물론 내용 쓰고 포섭하고 또는 내용 안 쓰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만 쓰고 포섭해도 점수는 받아가요. 근데 제일 보수적인 건 모든 교수님을 만족하는 답안은 내용 쓰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 쓰고 그 다음에 사안법습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같이 내려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저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쓰고 너무 과다하다면서요. 문제에서 너무 과다하다면서요. 그러니까 비례원칙 쓰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있었어요? 이런 분 계셨어요? 비례원칙도 쓰고 싶어요. 쓰셔도 돼요. 써도 됩니다. 자, 근데 뭐가 이상합니다.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적법하다고 쓰셨나요? 라고 제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위법하다고 썼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약간 흐려. 위법하다고 썼는데 이러면서. 자, 근데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서 이미 위법하다고 끝냈어요. 그 다음에 또 비례 원칙을 검토해도 되긴 하지만 위법성을 이미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걸렸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안 내려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법성 검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1번 원칙 2번이거든요. 자, 1번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합니다. 그죠? 위법해요. 근데 1번 원칙이 한두 개만 있는 건 아니죠. 되게 많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적용 순을 보면은 실신비 이거 뭔지 아세요? 실권의 법리.
슬래브 원칙, 비례 원칙입니다. 자, 이 순으로 검토를 하게 돼요. 자, 이 순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각각 파생 법리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안이 나왔다. 실신비에 다 걸리는 사안이 나왔다. 근데 실권의 법리에서 끝났다. 그럼 실권의 법리 쓰시면 돼요. 실권의 법리에서 적용 안 되고 슬래브 원칙까지 갔다. 검토했다. 케이스가 적용돼서 슬래브 원칙에서 위법하다고 나왔다. 그럼 여기까지 끊으시면 돼요. 실권의 법리 슬래브 원칙에서 위법하다고 결론 못 내렸어. 그럼 마지막으로 최후로 어디로 간다? 비례 원칙으로 간다. 비례 원칙은 왜 맨 마지막이에요? 비례 원칙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당결부의 금지 원칙도 마찬가지로 부관에서는 보통 부당결부 원칙을 먼저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서 관련성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보고 관련성 있어. 그래서 적법.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최후로. 비례 원칙까지 가야 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제가 어디서 끊었냐면 부당결부에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생략했어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너무 적고 싶어요. 저 비례 원칙 열심히 였단 말이에요. 핵심 정리 첫 장에 있어서 100번 봤어요.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럼 쓰세요. 대신 주의할 점은 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종이 초과는 괜찮아요. 종이는 시험장에서 손 들고 한 건 더 받으면 돼. 시간 초과는 손 들면 시간 더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끊을 수 있으면 끊으면 돼.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독립 취소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기속인지 재량인지 나눠서 학설 다 들어가게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7쪽에 맨 마지막 사례 해결 볼게요. 자, 사례 해결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사안의 기부 체납 조건은 부담이므로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부담만의 취소를 구하는 부담 취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우리 독립쟁송 가능성에서 이걸 논증했고 기부 체납 조건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위법성 끌어왔어. 그러니까 나중에 취소 소송의 하자를 갖는다. 따라서 갑은 취소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자, 문제의 소재도 제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문제의 소재도 뭐예요? 관련 목차 로마자를 이어서 붙이면 된다. 그럼 사례 해결도 관련 큰 목차에서 내가 답을 낸 거를 요약해서 쓰시면 돼요. 선생님 저 문제의 소재랑 사례 해결 안 쓰고 본론만 쓰면 안 돼요. 본론만 쓰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아요. 대신 점수가 낮을 뿐. 자, 여기에 점수 배점이 있다 없다? 채점자 채점할 때 있어요. 형식적인 점수가 있어. 그리고 인상이 안 좋아. 서결이 빠져 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논문을 볼 때 갑자기 서론이랑 결론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본론만 딱 갑자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이? 뭔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논문을 볼 때? 얘는 왜 본론밖에 없어? 서론 결론이 없고? 이런 느낌 들겠죠? 마찬가지로 채점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문제를 냈는데 문제의 소재랑 사례 해결이 없고 부관부터 딱 물론 부관에 대한 부분 점수 다 줘요. 여기 점수가 다 들어갈게. 한 줄씩 다 점수가 들어가긴 하는데 뭔가 기분이 좀 안 좋단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기분이 뭔가 조금 좀 안 좋아. 여기 없으니까 인상을 다 깎아먹어요. 그 답안지 전체. 그러니까 문제 소재 사례 해결 꼭 챙겨주시고 서결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 2번 넘어가기 전에 이쪽 보시면은 저랑 연기 같이 하시는 분들 연기 일주에 제가 뭘 내냐면 부관을 냈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 그때도 제가 오픈북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연기 들으신 분 중에서 오늘 문제 오픈북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과에서도 다루기도 했거든요. 부관은. 그래서 보시면은 잠시 이쪽 보시면은 물음일의 끝에 보시면 부관만을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결국 대상 적격 무슨 논점? 독립쟁송 가능성. 복습을 하자면 양가로 2에 물음 2에 끝에 보시면 법원은 독립하여 부관만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그럼 이건 또 무슨 논점? 독립취소 가능성. 선생님 왜요? 이거 우리 위법성 이거 검토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왜 갑자기 점프 하시죠? 이러면은 문제를 크게 보세요. 문제를 눈을 크게 봐. 물음 위에 뭐라 돼 있죠? 부관을 다투는 소송에서 본원 심리 결과 밑줄 쳐볼게요. 부관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건 뭐죠? 문제에서 조건을 야 위법하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바로 여기로 가 라고 20말이 있던 거죠. 20말이 있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음 3은 좀 별표를 해주시면은, 자, 우리 부간 1번 문제 보시면은 2002년도에 아주 옛날 예적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타 시험은 엄청 주구장창 자주 나오고 있어요. 다른 국가 시험에서는. 그리고 물음 3 같은 경우에 논점이 뭐냐면은 끝에 도로 점용 허가를 한 후에다 동글뱅이 하시고, 추가로 도로 점용 시간 16시부터 22시까지 제한하는 부간을 붙일 수 있으니까 후에 추가로 붙을 수 있냐. 사후 부간입니다. 사후 부간. 사후 부간은 타 시험에서 최근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만약 다시 출제한다면 부간 사후 부간 가능성도 같이 낼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볼 때 그 다음 낼 논점은 뭘까?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간에 대한 일반론 정리하시고 사후 부간 가능성도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가시면 이제 다 했어요. 중요한 거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2번 보시면은 사업 인정 전 협의와 후 협의를 비교하라. 비교 동글뱅이 해주시고, 자, 비교하라 목차를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큰 목차 어떻게 빼죠? 그죠? 공통점, 차이점 또는 각각의 특징을 목차로 각각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 협의와 후 협의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만약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이 뭘까요? 아, 모르겠다. 물론 이거 이제 이미 올드한 기출이어서 올드한 기출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올드한 기출이어서 이미 내가 봤어. 어디선가 본 것 같아. 그래서 다 외웠어. 어디서. 문제 보고 예시답안 문제 보고 예시답안 최악의 방법입니다. 물론 일정 점수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괜찮아요. 한 40점 초중반까지는 괜찮아. 근데 시험장에서 정말 그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예시답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응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사업 인정 전협이요, 후협의 공통점 차이점, 아니면 다른 주제의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요. 시험장에서 갑자기 어떤 주제を내가 한 번도 안 썼지만 근데 익숙해 그 논점이. 근데 그걸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그 뭐 단거나 교자라든지 기본서 있죠. 거기에 큰 목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 절차의 큰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인정 전협이 어디 있어요? 사업인정 전협의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순서에 있어요? 노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연 수용송을 오늘 집에 가서 집에 가시면서 걸어가시죠. 한 3분이면 1분인가? 1분 50초면 듣거든요. 계단 내려가면서 다 같이 듣고 가야겠네. 자, 어떻게 되죠? 처음에 어떻게 되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 되게 내성적인데 부끄럽네. 자, 어떻게 되죠? 처음에 사업인정 전 단계에서 조계산이요. 그죠? 조계산이요. 이게 사업인정 전협이죠. 그 다음에 그죠? 사조 협 제죠. 이게 사업인정 후협이죠.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한번 플로우를 쫙 생각을 해봐야 돼. 조계산협 사조제 어디랑 어디? 여기와 여기에 공통점 차이점을 써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사업인정 전협의와 후협의는 둘 다 협의라는 내용이 있죠. 협의. 자, 협의를 했어요. 협의가 됐어요. 그럼 뭘 써요? 협의가 되면 그냥 구두로 그래 내가 이 토지 줄게. 너는 돈을 얼마 다오 이런가요? 아니죠. 뭘 체결하죠? 그죠.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 나랑 계약서를 한번 써봐야겠네. 계약서를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을 체결하죠. 자, 그럼 계약서 내용에는 뭐가 있죠? 내용에는 그래 내 토지를 넘겨주고 내 목적물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너는 돈을 다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얼마.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평가자들이 하는 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나중에 곧 할 거. 보상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목적물 내용. 계약서의 목적은 뭐 방금 말했죠. 목적물 인도. 목적물 인도 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협의에서 협의를 하든 후협의에서 협의를 완성을 시키든 어쨌든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은 어차피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 목적물을 인도하는 내용들, 계약서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적물 인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있겠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 하실 수. 그럼 이런 공통점들 있고. 자, 그 다음에 큰 차이점은 뭘까요? 큰 차이점. 우리가 이미 많이 배운 차이점. 얘랑 차이점. 얘는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또 어디서 나온 것 같아. 성질이 다르죠. 물론 판례는 이걸 협의 취득으로 이렇게 묻긴 하지만, 자, 학자들이 봤을 때 상업인정 전 협의는 뭐라고 보죠? 맞아요. 사법상계. 후협의는 공법상계. 자, 이렇게 확정을 시켜놓으면 뭐가 달라지죠? 제일 중요한 거. 소송수단. 당연히 사법상계하니까 어디로 간다? 그죠, 민사. 그 다음에 요것도 행정소송 공당으로 가죠. 공법상 당사자죠. 이렇게 가는 거죠. 요게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다 틀렸어. 그 다음에 또 찾아볼까? 나는 고득점 할 거니까. 어떻게 할까? 보시면은 결국 둘의 맨 마지막 끝은 어디예요? 여기서 사업인정 전협의가 결렬됐어요. 그럼 끝나나요? 이 사업 엎어지나? 아니죠. 그 다음에 사업인정 받고 한 번 더 사업인정 후협의 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서도 안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수용재결로 가죠. 이거 뭐죠? 토지 소유자가 반대해도 이 토지 뺏어가겠다. 이거죠. 돈 주고 뺏어갈게. 강제 수용권이 발동하는 것이죠. 결국 사업시행자는 이 토지 소유자랑 같이 비교했을 때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추후에 강제 수용 절차가 야기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협의랑 후협의랑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자, 사업인정 후협의 후에 어떤 단계가 있죠? 이때? 뭐 옛날에 우리 PPT로 많이 보긴 했었는데, 후협의 다음에 그냥 곧바로 재결. 아니죠. 다들 고개를 많이 이랬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자, 사업인정 후협의가 성립되면 그 다음은 협의 성립 확인 제도가 있죠. 불성립되면 맞아요. 재결, 신청, 청구권. 그리고 반대에 재결, 신청권. 사업시행자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업인정 전 협의에도 있나요? 없어요.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사업인정 조계산협 사조협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급해. 그래서 곧바로 사업인정부터 받고 사조협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임의적인 절차죠. 자, 근데 우리 사업인정 후협의는요? 후협의는 필수적인 절차긴 한데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법조문에. 어떻게 있죠? 우리 다 배웠어. 어떻게 있죠? 그냥 맘대로 생각할 수 있나? 그건 아니죠. 이미 앞에서 거치고 사업인정 전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뭐죠? 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땐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목차로 예쁘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예쁘게 만드냐? 자, 우리 문제 분석자를 보시면 자, 20점이니까 서결 써주셔야 돼요. 그죠? 20점이니까 서결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결을 배치하시되 나는 서론에 할 말이 너무 없다 하시면은 개념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예시담은 같이 펴볼게요. 8쪽. 자, 8조의 로마자 원 보시면 바로 뭐부터 들어있죠? 협의란 이렇게 돼 있죠? 모르겠으면 개념을 써라. 설명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조문입니다. 자, 사업인정 전협의 몇 조에 있죠? 16조. 후? 그죠? 26조. 10을 더하시면 16, 26. 이 두 개만 들어와도 완벽합니다. 자, 양자 협의의 공통점은 아까 말씀한 대로 계약이라는 내용을 뽑아서 계약의 목적 아니면 계약의 체결 방법, 뭐 계약의 체결 이런 것들을 목차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하나 더 뽑았는데 당사자 일방이 사실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다. 왜?
추후의 마지막 재결이라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뽑는다면 조소 작성도 있네요. 여기 뭐죠? 공통점 조소. 똑같이 있죠? 요것도 같이 뽑아주면 좋습니다. 자, 이 외에도 채점팀장들이랑 이제 회의를 했을 때 이 목차 말고도 다른 목차 다 맞으면 무조건 점수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건 예시 답안일 뿐이에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9쪽에는 차이점 법적 성질 같은 경우에 되게 큰 논점이어서 요거는 소목차로 다시 뽑았어요. 학판검. 대신 검토 같은 경우에 사업인정 전 협의 학설 판례 검토, 사업인정 후 협의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쓰실 필요 없죠. 학판은 어차피 같기 때문에 학판 넣고 대신 검토만 주의하셔서 사업인정 전 협의, 사업인정 후 협의 꼭 세로해서 잘 보이게 표시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쪽은 성질에 따라서 뭐죠? 소송 수단, 권리구제 수단의 차이가 있고요. 절차적 차이도 하나 더 넣었어요. 그 다음에 3번 기타. 나머지 다른 목차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물론 이렇게 안 써도 다 인정해드릴 거니까 맞으면 다 인정해드릴 거니까 한번 또 우리가 보통이랑 최고더만 같이 한번 다음 주에 볼게요. 자, 그다음 이제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은 제가 응용이라고 써놨는데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단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만 넣어놓은 겁니다. 요것만 넣어놨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기출이랑 똑같아요. 단을 넣은 거는 쉽게 주려고 단을 넣었습니다. 단서, 단, 가로로. 자,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여기다 밑줄 쳐보시고 하면서 재결에 대한 선행처분, 재결 동글뱅이 하시고 선행처분으로서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이 기초가 된 자,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결정 동글뱅이. 위법함을 독립한 사유로 다툴 수 있는가 밑줄. 자, 요것만 보고도 논점 찾으셨나요? 요것만 보고도. 이거 뭐죠? 행정법죠? 논점으로. 하자승계 바로 찾으셨나요? 혹시 못 찾으셨다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못 찾았을까 봐 혹시 일기니까 여기 괄호에 보시면 단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뭐라고 돼 있죠? 도가 되어 있다. 요거까지 봤으면 더 명확했을 거야. 자, 뭐가 선이에요? 그죠? 표준지 공시가 선이고 표준지 공시가 이미 이전에 결정됐어. 그 다음에 재결해서 자, 재결 어떻게 나요? A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은 100억으로 한다. 이렇게만 나왔다 하면은 토지 소유는 다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보상금만 왔다 갔다 하고 싶다 하면 뭘 제기한다? 보증소를 제기한다.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은 보증소에서 결국 이 재결과 관련해서 토지 얼마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나온다? 표준지 공시. 그죠? 공시지가 기준법. 우리가 실무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거 그거. 그죠? 그걸로 하죠. 결국 그래서 이 표준지는 이미 선행처분인데 나중에 추후에 우리 보증소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가? 후행해서 다툴 수 있는가? 결국 뭐다? 하자승계다.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표준지 공시 가격 결정 제소기간 도가 되었어. 이것만 보고도 알겠죠. 자, 만약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위법했다라고 하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투면 돼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 그걸로 처분성 있으니까 다투면 돼요. 근데 못 다투니까 어디서 하는 거다? 뒤에서 앞에 걸 끌고 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하자승계 목차는 전형적입니다. 자, 예시답안 11쪽 보시면은 자, 문제 소재. 자, 하자승계 20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배점 몇 점이었다? 10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소재 꾸겨놨어요. 하자승계 의, 그 다음에 취지, 그 다음에 사안은 수용재결 보증소에 대해서 다투면서 선행인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전제요건 충족 여부. 자, 이거는 쉬워요. 선후 처분이고 선행인 취소 사유 위법성이 있을 거 후행인 적법하고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자,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서 줬죠? 문제에서 조건으로 줬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선행의 후행의 처분인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용재결의 처분성, 수용재결의 성질,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처분성 우리 학설 있잖아요. 학판검 이거 다 써야 돼요. 써도 돼요. 쓰면 어디까지 나갈까요? 글씨로 쓰면 12쪽 끝까지 쓰지 않을까요? 그거 다 쓰면. 그죠? 표준지 공시지가 처분성 학판검 있죠? 그거 10점 정도 나오거든요. 한 8점, 1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일 메인인 뭐예요?
하자승계 해결 논의를 못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어떻게 줄였냐 보시면은 동그라미 5번 사안은 수용 체결의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처분이며 표준지 공시가 처분성에 여기다 밑줄 쳐봐. 견해 대립은 있으나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건 보이는 바 후술한다. 가정적 포섭 써볼게요. 가정적 포섭. 선생님 저 이것도 글씨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하나 둘 셋 네 줄 못 쓰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종칠 것 같아. 3분 남았어. 어떡하죠? 마지막 문제 4번이 3분 남았어. 그럼 이걸 꾸역꾸역 쓸까요? 아니면 로마자 3 해결 논의를 4줄 5줄 쓸까요? 로마자 3이 먼저죠. 해결 논의가 먼저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죠? 모든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고 이하 검토하기로 한다. 한 줄 쓰고 빨리 넘어가야 돼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해결 논의가 중요했는데 자 12쪽으로 와볼게요. 12쪽. 자, 그러면은 전통적인 하자승계론과 이제 새로 나온 이제 구성용론이 대립되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외워서 아는데 자 동그라미 3번 여기다 별표하시고 보시면은 표준지 공시가 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임을 요구하는 점 등을 근거하여 수인성의 원칙에서 하자승계를 인정하다고 보며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처리했어요. 자, 요렇게 써도 우리 60% 만점 받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오시면 어떻게 했어요? 사례 해결에 관련 판례 있죠. 길게 썼죠. 자, 여기 옆에다 플러스 알파 쓸게요. 자, 12쪽까지만 12쪽 상단 있죠. 첫 번째 문단까지 판례를 그렇게 써도 점수 괜찮아요. 60% 받아요. 최소. 근데 내가 80% 받고 싶다 하신 분이 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더 자세하게 썼어.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수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하자는 수용 재결 승계에 대여 보증소에서 다툴 수 있다. 끝. 이해해야 돼.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분석자를 보시면 4쪽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4쪽에 넣어놨어. 그 판례를. 자, 판결 요지 첫 번째 줄 보시면은 표준지 공시가 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 재결 등 간의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자, 밑줄 쳐볼게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의 목적으로 하지만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왠지 인정 안 해줄 것 같죠? 그죠? 처음에 우리 그죠? 하자승계론 보면은 독립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안 되지만 하지만 표준지 공시 간의 일을 자, 밑줄 쳐보고 인근 토지 소유자나 이 기타 이해관계에게 자, 개별적으로 고지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뭐죠? 이거는 예측 가능성 옆에 써볼게요. 예측 가능성.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이 표준지 공시 결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 공시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쭉 밑줄게요.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두 줄 내려오시면은 결국 수용 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내되었을 때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국민의 권리의식을 감안할 때 결국은 맨 마지막 이제 결론은 인정해주겠다. 하자승계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왠지 독립된 처분인데 안 될 것 같은데 하자승계가 안 될 것 같은데 판례들이 인정해주는 거 보면 보통 뭐냐면 예측 가능성 이런 거와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측 가능성보다 통지 알 수 있었냐 이런 여부를 많이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 하자승계 우리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겠다? 그게 아니라 또 나올 수도 있다.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오늘 이 케이스를 봤으니까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로 또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자승계 배점 조절하는 거 요거 연습을 했다. 오늘 문제는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쭉 복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 출제 논점 미리 논점을 공개해드리면 다음 주 주제는 사업인정이에요. 사업인정. 그래서 우리 사업인정 전형적인 목차가 뭐죠? 다 나왔어요. 이측은성 요철 요건.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요건, 절차, 권리구제. 요거 중심으로 좀 봐주실 때 선생님 요건, 절차, 권리구제니까 요것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의도 당연히 낼 수도 있겠죠. 의도 보시고 오늘 혹시 의 못 썼다 하신 분들은 의 꼭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사업인정 고시효과 사업인정 고시효과
고시의 효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법 논점에 연결되는 거는 사전결정. 사전결정. 그 다음에 우리 절차의 하자 보겠습니다. 절차의 하자. 행정법 논점은 요 두 가지랑 그 다음에 개별법 논점은 요거와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신 분들은 사적 수용 있죠. 사용 수용. 요것도 같이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일기 그래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연기 때보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으쌰으쌰 열심히 해서 우리 내년에 또 설명회 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고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1분만 마지막으로 제 그 스터디원 분들 중에서 법규 스터디 하신 분들이 3팀이 있었어요. 물론 더 많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연락 오신 3팀이 있었는데 그 3팀이 제 법규 수업 듣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전원 합격했어요. 3팀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진짜 같이 막 이렇게 으쌰으쌰 열심히 하면은 뭐 경쟁자일 수도 있긴 하지만 같이 도움 조력자도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터디원 구한다면 제 네이버 개인 카페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 앞에 있거든요. 그 주소에서 구하셔도 되고 되게 개별적으로 좀 구해서 매번 같이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스터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